이 정교회가 많이 확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가 확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비잔틴 교회에서 이쪽에 전도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많이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 중앙이라는 곳, 교황이 있죠. 교황이 주관해서 모든 교회를 동일한 교리로 운영을 한다면 이 정교회는 나라별 교단으로 되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가 중심이 됩니다. 나라별로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언어도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그 전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이 정교회가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억 5천에 3억 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어떻게 이 정교회가 확산이 될 수 있었나라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에 테살로니카 지역, 오늘날 그리스 공화국의 북부 지역이죠. 그 데살로니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메토디우스와 콘스탄티누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슬라브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지역에 슬라브인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발칸반도에는 다 슬라브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라브인들이 즉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도 많이 남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는 그리스어와 슬라브어가 공용어처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 형제들은 이 슬라브어를 구사를 잘 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정교회의 총대주교였던 포티우스가 이 형제한테 슬라브 알파벳을 창안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글라골 문자입니다. 자, 글라골 문자는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죠.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해서 슬라브인들이 쓸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가지고 요 문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글라골 문자가 나중에 키릴 문자로 또 변형이 돼서 오늘날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곳에 쓰고 있는 키릴 문자가 되게 된 거죠. 862년경에 모라비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여기 오스트리아, 체코 뭐 이런 곳이 모라비아입니다. 모라비아를 영유하고 있던 군주 라스티슬라프가 동로마,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황제와 총대주교 포티우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라스티슬라프는 왜 이런 걸 요청했냐? 자, 모라비아 서쪽에는 프랑크족의 영향력이 꽤 크죠. 그래서 이 프랑크족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남쪽에 있는 불가르족이 프랑크족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과 남쪽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된 거죠. 모라비아가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잔틴 제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보니까 저 비잔틴 제국이 갖고 있는 종교가 이 프랑크족에 대항할 만하다. 프랑크족은 로마 카톨릭이니까.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 정교회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당시 모라비아 지역에는 다 다신교였겠죠. 그래서 이 키릴롭스와 메토디우스를 불러다가 그쪽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 그리고 총대주교 포티우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이때에 슬라브어를 할 줄 아는 키릴로스를 이쪽에 이제 보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 형제가 이 모라비아로 떠나가지고 그쪽에서 이 슬라브족 선교에 헌신하게 된 건데, 자, 이게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정교회의 총대주교인 포티우스가 슬라브인의 언어로 카톨릭 전례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리스어를 고집해서 그리스어 전례만 해라, 그리스어로 써있는 성경만 가지고 해라 라고 했다면 이 모라비아가 그렇게 쉽게 전도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티우스가 어찌 보면 신의 한 수를 둔 거죠. 당연하게도 당시에는 이 로마주교, 교황이죠. 교황의 그 포교 노력과 비잔틴 제국의 이 정교의 포교 노력이 양쪽에 갔었을 텐데, 모라비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언어로, 또 자기들의 언어를
기록하신 문자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걸로 전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거죠. 불가르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이렇게 불가리아 영토가 있지만 그러니까 불가르족이 대략 요 북쪽에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불가르족도 프랑크와 동맹을 맺긴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크족에 붙을 생각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 남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과 저 프랑크 제국 사이에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머리를 쓴 거죠. 자, 그때 비잔틴 군대가 이쪽에 와서 압력을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잔틴 제국과 좀 더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정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 정교회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교회를 선택하게 된 거고 이때도 당연히 이 슬라브어 전례 허용이 굉장히 중요했죠. 당연히 로마 교회에서도 이쪽 그 불가르족한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단을 보냈었고 비잔틴 제국에서도 선교단을 보냈는데 이 불가르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언어로 전례를 할 수 있다고 허용이 된 이 비잔틴의 이 정교회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르족에도 자연스럽게 정교회가 퍼지게 됐는데 자 이때 로마 주교는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 주교는 끊임없이 5세기 이후에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고 베드로가 순교했고 베드로 순교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우위에 갔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로마 주교가 위에 서기가 어려워요. 앞에 편에서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반도를 사라세인들 계속 공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주교는 자신들의 어떤 그 안위도 보장받기 어려운 이런 곳에 아무리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해도 이 비잔틴 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로마 주교에 따를 수는 없거든요. 따를 리가 없죠. 끊임없이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을 하지만 이 정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의 우위에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당연히 자신들의 언어인 라틴어 전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물론 서유럽 쪽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갔지만 이 슬라브족들한테는 크게 먹혀 들어지가 않죠. 하지만 이 비잔틴의 포티우스 총대교 주교는 정교회 교리가 옳고 슬라브어 전례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불가르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걸 선택하기 마련이죠. 그리스어 사용을 고집하지 않은 포티우스의 관용이 이 정교회 전파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인데 키예프 지역에 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세웁니다. 원래 루스 사람들은 흔히 바이킹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 지역이나 스웨덴 지역에 살던 이 바이킹족들이 배를 타고 쭉 와가지고 키예프에다가 공국을 세우고 정착했던 게 키예프 공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페르시아 여행자였던 아흐마드 빈 루스타 이스파히니가 남긴 글이 있어요. 루스는 땅도 촌락도 경작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오로지 흙담비를 비롯한 모피 판매 영업을 할 뿐이다. 루스인들은 슬라브인들의 땅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은 다음에 아틸이나 불가르에게 이들을 판다. 그러니까 루스인들이 슬라브인들의 땅을 습격하고 이곳에 정착해서 여기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다른 곳에 팔면서 여기 정권을 만들었던 게 이제 9세기, 10세기의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지배층은 슬라브인이고 지배층은 루스인,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키예프 공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상황인데 941년에 루스인들이 강을 타고 내려와서 흑해를 지나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어요. 이 바이킹들이 좋은 배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고 또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워낙 보호가 잘 된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불에 의해서 패퇴되고요. 자, 그러다가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이 훨씬 선진국이니까 이 선진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좀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특히 루스족의 통치자 이고르의 미망인이었던 올가가 방문해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올가는 왜 콘스탄티노플에 와가지고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했을까요? 루스인들은 지배층이라고 했죠.
그리고 슬라브인들이 피지배층이야. 자, 그러면 루스인들이 훨씬 뭔가 그 정권의 정당성 이런 게 필요하죠. 선명성 이런 게 필요합니다. 고급 종교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기 필요하죠. 더군다나 슬라브어 표기 가능한 키릴 문자, 또 슬라브어 전례가 허용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정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기 재밌는 얘기 있어요. 여기 그 키예프 대공이 어떤 종교를 선택할까 해가지고 하나씩 종교를 봤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슬람, 유대교, 정교회 다 봤더니 자 이슬람은 안 되겠더라. 왜? 여기는 술을 못 먹게 하더라. 안 된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봤더니 거기는 아직 별로더라. 사진을 보냈더니 아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형편없었거든요. 뭐 교회도 그렇게 좋은 게 없고. 근데 정교회를 봤더니 교회는 엄청 화려해. 그러니까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화려했고 교회도 화려하고 거기에 전례 행사를 봤더니 너무 화려하고 좋아. 당연히 정교회를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루스인들이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선진국 문화였던 비잔틴 문화를 받아들인 거죠. 자, 교회 문화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국가 문화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나라를 뭔가 완비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정교회를 도입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유럽 지방은 로만 카톨릭 세례권이 되었던 거고, 동유럽 지방은 정교회, 오늘날은 동방정교회가 자리 잡게 있게 된 계기가 바로 10세기경에 있었던 루스, 그러니까 키예프 공국의 정교회 전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엔 교황 프란치스코 주관하에 로마 카톨릭 바티칸 교회가 있고,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우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총대주교는 지금 그 권한은 별로 없어요. 형식적인 총대주교고 그 실제 권한은 각 나라의 대주교들이 그 각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제도 돼 있겠죠. 러시아의 총대주교, 그리스의 총대주교 이렇게 하는 거고, 특히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전체 정교회에 큰 권위를 갖는 힘을 행사하기 사실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도 이스탄불의 성 요르고스 성당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